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거 봅시다. 자, 사회보장제도 있죠? 사회보장제도에서는 현금, 현물, 가격보조죠. 그래서 얘는 예산선 안 변하고, 예산선 안 변하고, 예산선 변하죠. 대체효과 있고, 효용수준, 정부의 목표 달성 정도. 뭐 간단하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기간 모형이었었죠? 이기간 모형. 그래서 요거는 이기간 모형에서 이따가 합시다, 이건. 그래서 이거 계산해야죠. 그래서 두 가지. 효용 극대화 조건, 예산선. 두 개 결합해서 푸는 거. 라는 거고. 그리고 기울기가 뭐였어요, 기울기가? X축에 있는 기회비용이 기울기죠. X축에 있는 것의 기울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C1의 기회비용이 기울기인 거죠. 그럼 기울기가 변하면 대체효과가 생겨나는 것이었다. 그죠? 그래서 요 얘기 이따 문제 풀면서 한번 정리할게요. 계산 문제 나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여가 소득 모형이죠. 여가 소득 모형도 우리가 계산 문제 나오죠. 예산선과 효용 극대화 조건 두 개를 결합해서 푸는 거 계산이 나오고요. 뭐 문제 있으니까 바로 합시다. 자, 이런 논리였죠. 여러분들한테는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 여가 소득 모형에서는 얘를 y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것을 뭘로 정의했는가를 잘 한번 보시고요. 문제에서. 그 다음에 여가의 최대 시간은 24시간이죠. 그리고 얘가 시간당 10,000원이면 24만원, 2만원이면 48만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산선은 뭐였다? 소득은 24-LW였죠. 그래서 24-L은 24시간에서 여가 시간을 뺐으니까 노동시간이 되고,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M은 -WL 플러스 24W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W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W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어차피 마이너스는 반비례 관계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MRS, 우리가 LM, 여가 소득이고, MU, MU, L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는 거였다. 라는 거죠. 효용 극대화 조건. 그래서 임금이 상승했을 때, 임금이 상승하면 우리가 얘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W가 상승했을 때 대체 효과는 기울기가 뭐해졌어요? 급해졌죠? 그러면 여가의 기회비용이 뭐한다? 증가하는 거죠. 여가의 상대 가격, 여가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여가 소비가 뭐예요? 감소하고 노동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 그죠? 그리고 대체 효과는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 효과는 여가가 정상제이냐 여가가 열등제이냐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고, 여가가 정상제면 임금이 상승하면 실질 소득이 증가한 거죠. 그럼 여가 소비가 증가해서 노동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결합하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중에서 소득 효과가 크면 노동 공급이 감소하는 거고,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중에 대체 효과가 크면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거니까, 지금 이 소득 효과가 큰 경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후반굴절이 되는 거죠. 후반굴절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가가 열등제면 여가 소비가 뭐해서? 감소해서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여가가 열등제면 반드시 공급 법칙이 성립한다.
요거죠. 공급법칙은 뭐예요?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공급량이 증가하고 임금이 하락하면 같이 감소하는 것이죠. 그러면 임금이 상승 시 열등제면 공급법칙이 뭐 해야 돼? 통해야지. 그럼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맞는 얘기죠. 2번 하루 24시간을 노동을 하는 시간과 여가를 즐기는 시간으로 양분할 때 여가가 정상제이고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면, 그죠?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 크면 우리가 후방굴절 곡선이 발생한다. 맞죠? 방금 했죠? 3번 하루 24시간 노동을 하는 시간과 여가를 즐기는 시간으로 양분할 때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 후방굴절형 노동 공급이 발생할 수 있다. 여가가 열등제이면 발생할 수 없다. 4번째, 소득과 여가가 모두 정상제일 때 시간당 임금이 상승할 경우 대체 효과는 노동 공급의 무슨 요인이었어요? 노동 공급의 감소 요인이었, 노동 공급의 증가 요인이었죠? 틀렸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복습을 다 해보셔야 돼. 이거는 말 문제도 잘 나오고 계산 문제도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어야 된다. 5번 소득과 여가가 모두 정상제일 때 시간당 임금이 상승할 경우 소득 효과는 노동 공급의 증가 요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임금이 상승하면 실질 소득 상승이고 여가 소비가 늘어나서 노동 공급 감소 요인이 되겠죠. 6번 소득과 여가가 모두 정상제일 때 시간당 임금이 하락한 거죠. 하락한 거죠. 그러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에 의해 모든 노동 공급 감소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 봐. 기편제 할 때는 정상제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같다고 그랬죠. 그건. 근데 그건 수요야. 얘는 공급이라고. 그러니까 그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사회 이기간 모형이나 여가 소득 모형에서는 X축에 있는 거 있죠. X축에 있는 거. X축의 이구간 모형에서는 C1이고 여가 소득 모형에는 여가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이 정상제일 경우에 예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측에 있었던 기펜제랑은 다르게 생각해야 돼. 그때는 정상제면 예외가 없는 거죠. 근데 얘는 정상제에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집에 가 정리해 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에 의해서 정상제면 둘의 방향이 무슨 반대 방향해야 돼? 반대 방향해야 되지. 그러니까 틀렸죠. 7번 소득과 여가가 모두 정상제일 때 시간당 임금이 하락할 경우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중에 대체 효과가 크면 노동공급 증가한다. 잘 보세요. 지금 시간당 임금이 하락한데, 그죠? 그럼 공급 법칙일 때는 얘가 같이 감소해야지. 그런데 소득 효과가 크면 오히려 뭐 해야 돼? 증가해야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는 제가 뭘로 했어요? 임금이 상승한 걸로 했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복습을 할 때 임금이 하락한 것도 한번 해봐야지.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 소득과 여가가 모두 정상제일 때 시간당 임금의 상승과 하락에 무관하게 소득과 여가가 결정된다. 뭔 소리야 여태까지. 그게 아니라고. 열심히 했죠. 9번 여가가 정상제일 경우 소득세 부과의 노동공급에 대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와 같은 방향이다. 소득세 부과한다는 것은,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우리가 임금이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왜냐면 소득세를 부과하면 24시간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니야. 소득세를 부과하면 얘가 여기가 이제 뭐가 되겠어요? W 1-T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니까 임금이 하락한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근로소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건 임금이 상승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했다는 건 임금이 하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임금 상승 하락은 배웠는데 세금은 안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은 논리니까. 자, 그 다음 비례적 근로소득세 인상은, 그럼 얘는 임금이 뭐 한 거야? 임금이 하락한 거지.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이 되면 얘의 상대 가격을 상승한 거야, 하락한 거야? 하락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 노동에 과세할 때 소득효과 노동시간을 감소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럼 노동에 과세해요. 그러면 실질 소득이 뭐예요? 줄어들죠. 그럼 여가가 정상제니까 여가 소비가 뭐예요? 줄어들죠. 그럼 노동 공급이 증가해야 되지. 그런 거지. 이해돼? 기울기 24 시간당 페이 10,000원. 근데 소득세율 50% 붙이면 12. 그럼 기울기 급해졌어, 완만해졌어? 완만해졌지. 여기에 상대 가격 뭐 한다고? 짜진다. 괜찮아요. 질문하세요. 됐어요? 그래서 이쪽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고. 그냥 기울기가 X축에 있는 상대 가격이 나가. X축의 상대 가격이 X축의 기회비용이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해 못하시면 이 구간 모형도 못해요. 자, 그 다음에 13번 11번까지 했나? 12번 비례적인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때 여가가 정상제라면 대체효과 노동공급을 여가 소비가 증가하니까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임금이 하락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소득효과는 여가가 정상제니까 여가를 뭐 할 거야? 줄이겠죠. 그럼 노동공급을 늘릴 거다. 13번 여가가 정상제일 때 대체효과가 소득효과에 의해 거의 상쇄되면 노동공급은 수직선에 가까운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가가 정상제일 때 봐봐, 이 둘이 똑같으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똑같으면 임금과 노동량이 있으면 지금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임금이 올라가도 노동량이 변화가 없어요가 되는 거죠. 그게 수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체효과가 크면 여가가 정상제일 때 대체효과가 크면 노동공급법칙이 통하고 소득효과가 크면 후반굴절하고 둘이 같으면 수직인 거죠. 말 문제 잘 내는 파트예요. 자, 이제 이 구간 모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산서는 뭐였다? 예산서는 우리가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C1 플러스 C2 Y1 플러스 Y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현재를 기준으로 했다는 것은 미래를 현재 가치로 돌려야 되니까 할인율을 땡겨줘야 되겠죠? 근데 가끔 이거를 이렇게도 줘요. 이렇게도 줍니다. 똑같은 얘기야. 얘는 기준이 현재야. 양변에 1 플러스 R을 곱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래프를 그릴 땐 얘를 이용한 거죠. C2는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C1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었다. 얘 기울기는 1 플러스 R. 당연히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여기에는 이제 특이한 점이 나왔죠. 우리가 여가 소득 모형에서의 특이한 점은 24라는 숫자였고요. 그죠? 여기는 부존점이라는 숫자가 있겠죠.
그리고 부존점의 의미는 현재 소득이 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현재 소득이 여기다. 그래서 이쪽에서 만나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저축자라고 부르고, 이쪽에서 만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차입자라고 부르죠. 자, 이유가 뭐예요? 여기가 이제 뭐니까? C1이니까. 여기가 뭐니까? C1이니까. 저축자는 현재 소득보다 소비가 적고, 차입자는 현재 소득보다 소비가 많으니까 차입자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였죠. 그래서 얘는 항상 이제 뭐하고 결합해야 돼요? MRS C1, C2는 1 플러스 R과 같아야 되고, 그죠? 얘는 이제 뭐였어? MU C2분의 MU C1이었다. 그죠? 효용 극대화 조건. 그래서 이 둘을 결합해서 문제를 푸는 계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4번에 이자율이 상승한다. 그럼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부존점을 중심으로 부존점은 통과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왜? 부존점은 현재 소득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오르든 안 오르든 난 소비가 가능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저축자인 경우를 일반적으로 내죠. 저축자인 경우를 일반적으로 낸다. 그럼 저축자는 먼저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 기울기가 커졌죠. 그러면 우리가 대체 효과에 의해서 C1의 상대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C1을 줄이니까 저축이 증가하는 거죠. 근데 C2의 상대 가격은 뭐였어요? 하락한 거죠. 그럼 C2는 증가해야 되는 거죠. 그죠? 왜 C1의 상당히 올라갔다는 건 반대로 C2의 상당히 떨어져야 되니까. 자, 소득효과. 소득효과, 실질 소득이 증가한 거죠.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니까 소비는 대부분 다 뭐로 준다? 정상대로 줘요. 그럼 C1이 증가하니까 저축이 감소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 효과가 크면 뭐예요? 저축이 증가하는 거고, 소득 효과가 크면 저축이 감소하는 거죠. 둘이 같으면 모르는 거고. 그래서 맨날 내는 게 뭐예요? 이자율이 오르면 저축자는 반드시 저축을 늘릴 것이다. 와, 틀렸다. 알 수 없다. 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C2는 뭐예요? 소득이 증가했죠? 그죠? 증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어가 현재 소비가 일반적으로 나오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미래 소비는 이자율에 비례합니다. 미래 소비는 이자율에 비례해요. 왜? 이 구간 모형의 정의는 이제 2년만 살아. 죽을 거니까 저축 안 해, 여기는. 이해가요? 그래서 주어가 미래 소비면 이자율 올랐다, 미래 소비 증가. 이자율 떨어졌다, 미래 소비 감소해요. 근데 현재 소비는 달라요. 현재 소비는 소득효과, 대체효과를 다 따져봐야 된다. 그거 잘 기억하고. 차입자는 일반적으로 잘 안 내는데, 여러분 보시면 차입자는 예산선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어들었지. 그 이유는 여기는 이제 이자를 세금으로, 이자를 비용으로 지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차입자의 효용은 뭐예요? 감소하는 거죠. 예산 제약이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얘는 증가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축자에 대해서 많이 내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기간 모형의 경우 이자율 상승 시 저축자의 증감 여부는 대체 효과의 소득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서 결정되는 거죠. 14번 맞고. 15번 파시의 수량지수가 1보다 크면 생활지수는 개선이고 라스파일의 수량지수가 1보다 작으면 생활지수 낙하다. 요거는
한 3일 전에 보라 그랬어요. 뭐 잘 나오진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현금 보조와 현물 가격 보조 중 소비자 후생은 현금 보조 시에 더 크게 증가한다. 현금 보조가 효용이 제일 크죠. 예산선의 확장이 가장 넓기 때문에. 이해돼요, 이거? 자, 그 다음에 17번. 이기간 선택 모형에서 소비자 유용 함수가 이럴 때 1기의 소비자는 저축을 한다. 단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 자, 저축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요거를 알고 싶은 거죠. 요걸 알고 싶은 거다. 자, 1번 MRS C1, C2는 MU C2분의 MU C1이죠. 그럼 여기는 C1, C2로 쓸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이제 뭐랑 똑같아야 돼? 우리가 이자율이 지금 얼마예요? 0.1이죠. 그럼 1 플러스 R이니까 1.1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따라서 C2는 1.1 C1이죠. 그죠? 그럼 얘는 현재 소비가 많은 애야, 미래 소비가 많은 거야? 미래 소비가 많은 걸 첫 번째로 유추할 수 있고, 두 번째 예산 제약이 뭐예요? C1 플러스 1 플러스 R에 C2는 Y1 플러스 1 플러스 R에 Y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C1이 얼마인지 모르고 C2는 1.1 C1이니까 1.1분의 1.1 C1이니까 2C1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Y는 지금 100이고 Y2는 121인데 얘가 1.1이죠. 그럼 얘는 이제 뭐예요? 110이니까 얘는 210이죠. 따라서 C1은 105죠. Y1이 100인데 C1이 105야. 그럼 저축자의 차입자예요? 차입자다. 그래서 17번은 X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이렇게 요 순서대로. 됐어요? 18번. 이기간 선택 모형에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는 모두 정상제. 무차별 곡선은 볼록한 곡선인 경우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 대부자인 소비자는 미래 소비를 증가시킨다. 동그라미가 미래 소비죠. 그럼 이자율이 상승하면 미래 소비는 무조건 뭐 한다 그랬어? 증가한다. 그래서 주어를 잘 보시라 그랬어요. 현재 소비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만 미래 소비는 반드시 이자율과 비례한다. 궁금하면 여러분 한번 해보셔도 돼요. 근데 다 해줬다 여기서. 다 해줬어요. 네. 이기간 선택 모형에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는 정상제. 무차별 곡선은 볼록한 경우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면 현재 대부자인 소비자는 현재 저축을 감소시킨다 라고 했어요. 동그라미가 현재 저축이죠. 현재 저축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현재 소비를 증가시킨다는 거잖아. 몰라. 현재니까. 현재는 모른다 했죠. 소득 효과가 크면 우리가 소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20번 이기간 선택 모형에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는 모두 정상제. 무차별 곡선은 볼록한 경우인 경우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 차입자인 소비자는 현재 소비를 감소시킨다 라는 거죠. 동그라미가 뭐예요? 여기는 차입자야. 저축자가 아니고 차입자죠. 그럼 얘는 소득 효과에 의해서도 소비를 뭐 해야 돼? 줄여야 되니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자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차입자의 입장에선 이자 부담이 더 커졌다는 얘기고, 이자 부담이 더 컸다는 것은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는 거니까 정상제인 현재 소비가 감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 효과, 대체 효과 모두 감소시키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21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뭐만 안 헷갈리냐면 첫 번째가 현재 소비냐 미래 소비냐, 두 번째가 저축자냐 차입자냐, 이걸 구분하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냥 대체 효과, 소득 효과가 먼저가 아니라 어떤 것을 적용시킬 것이냐가 먼저 중요한 거죠.
이 이간 선택 모형에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는 모두 정상세 무차별 곡선은 볼록한 선택의 경우 미래 소득이 증가해도 현재 차입 제약에 구속된 소비자의 현재 소비는 변하지 않는다. 자, 동그라미가 차입 제약이죠. 차입 제약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얘기야. C1, C2인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얘가 지금 2점이고 얘가 부존점이었다. 그죠? 근데 얘는 이제 뭐예요? 여기를 소비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근데 차입 제약에 걸렸다는 것은 이쪽은 현재 소비보다 더 높은 소비를 해야 되니까 빌려서 소비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은 거야. 이렇게 막은 거라고.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더 효용이 좀 안 좋아지겠죠? 근데 미래 소득이 증가, 우리가 이자 소득, 어디 갔어? 미래 소득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미래 소득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 미래 소득이 증가했을 때 뭐 이자율이 올라가서 이렇게 미래 소득이 증가해도 그죠? 뭐 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피셔의 시점 간 재배분 모형에서 얘가 이제 우리 피셔 3번 나오죠. 피셔 1번이 피셔 얘, 2번이 뭐야? 피셔 MV는 PY, 그 다음 세 번째가 피셔 가설 명목이자율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은 실질이자율. 요거 3번 나오죠. 그래서 근데 이런 이름에는 너무 쫄 거 없어요, 우리 경제학에서는. 그러면 이자소득세를 고려했다는 건 임금이 떨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이자소득세를 고려했다는 것은 우리가 소득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소득이 떨어지면 미래 소비는 감소해야 되겠지. 그죠? 이자소득세니까. 그래 주어가 뭐예요, 이거? 미래 소비. 그러니까 이자소득세를 고려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자소득세는 이자율이 떨어진 효과를 가져오는 거니까. 피셔의 시점 간 자원 배분 모형에서 이자소득세를 고려했을 때 저축은 반드시 감소한다. 동그라미. 저축이죠. 저축은 뭐와 관련이 있어? 현재 소비와 관련이 있죠. 현재 소비는 알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저축도 알 수 없죠. 그죠? 왜냐면 현재 소비와 저축을 더해 소득이니까 현재 소비가 증가했다는 건 저축이 감소했다는 뜻이고, 피셔의 시점 간 자원 배분 모형에서 이자소득세를 고려했을 때 현재 소비에 대한 대체 효과는 현재 소비를 감소시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이자소득세를 고려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C1 현재 소비 상대 가격이 뭐 하는 거예요? 떨어진 거죠. 그럼 현재 소비를 증가시켜야 되는 거지. 25번. 피셔의 시점 간 자원 배분 모형에서 이자소득세를 고려했을 때 현재 소비에 대한 소득 효과는 현재 소비를 증가시킨다. 이자소득세를 고려하면 이자율이 떨어지는 거죠. 이자율이 떨어지면 우리가 현재 소비가 감소하겠지. 소비는 정상세니까. 26번. 피셔의 시점 간 자원 배분 모형에서 이자소득세를 고려했을 때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면 현재의 상대가격이 높아진다.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면 이자율이 낮아진 거죠. 그럼 이자율이 낮아지면 여기가 이제 R0에서 R1이 된 거니까 현재 소비 상대가격이 뭐예요? 작아진다. X가 되는 거죠. 27번.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면 현재 소비의 상대가격이 하락한다. 하락하겠죠? 기울기가 완만해지니까. 기울기만 볼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여가 소득 모형하고 이 구간 모형은 쓱쓱 그림을 좀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리면 생각보다 쉬운 건데 이걸 말로만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기울기에 대한 좀 인지를 하시고, 저축에 대한 조세가 부과되기 전에는 우리가 1 플러스 R이다
그래서 이자율이 10%면 1.1이 되는 거죠. 근데 이자소득세 T의 세율로 과세하면 저축의 수익률은 1 플러스 T다. 예를 들어서 10 플러스의 10%의 이자에 50%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면 이자가 얼마인 거야? 5%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R 0.1, 1 마이너스 0.5 하면 0.05가 되는 거잖아요. 맞는 얘기죠? 이자소득세 부과는 현재 소비의 상대 가격을 뭐예요? 감소시켰죠. 그러면 미래 소비의 상대 가격은 뭐 하는 거예요? 증가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구간 모형이다 이러면 틀려요 이거. 그러니까 1번이 저축자냐 차입자냐를 따지셔야 되고, 두 번째는 현재 소비냐 미래 소비냐를 따지셔야 되고, 그 다음 현재 소비는 뭐랑 바로 연결되어 있다? 저축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현재 소비의 증가는 저축 감소, 현재 소비의 감소는 저축이 증가한다. 이렇게 연결까지 하시면 퍼펙트하다 라는 것입니다. 자, 현시선호 이론, 기대효용 이론까지 하고 쉬죠. 현시선호 이론 잘 안 나와요. 근데 간평은 좀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시선호 이론 풀 때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처음에 우리가 Q0, Q1 요게 뭐였어요? 묶음이었다. 묶음. 그 다음에 P0, P1은 가격 체계가 되는 거죠. 근데 P1 체계에서 얘랑 둘 다 살 수 있는데 P1으로 바뀌어도 얘랑 둘 다 살 수 있다면, 최초에 얘가 선택했다면 P1일 때 바뀌면 돼야 안 된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어지간한 현시선호 문제는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가격 체계가 변해도 둘 다 구매할 수 있다면 최초의 그 소비점을 변화시키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건 했죠? 이건 여러분들 이제 일주일 전에 한번 보시라고. 잘 나오진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기대소득과 기대효용 있죠? 싹 외워서 풀어야죠. 기대치, 기대효용, 확실성, 등가, 위험, 프리미엄, 공정한 보험료, 최대한의 보험료 다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에서 이렇게 루트 형태로 줬다 이거야. 루트는 다 뭐라고요? 위험, 기피자. 위험, 기피자는 위험 프리미엄이 무조건 플러스예요. 그러면 위험 중립자는 빵이고, 위험 선호자는 위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일 거라고.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거기까지 주진 않는다. 다만 말로는 주더라. 최근에 이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말 문제가 세무사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 기피자는 위험 프리미엄이 플러스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두 수상품 묶음 중에서 어느 묶음을 더 선호하는지 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을 완비성이라고 한다. 자, 완비성이 뭐였어요? 완전 비교 가능이었죠. 그래서 비교할 수 있다 완비성이었습니다. 강단조성은 모어이스 베러였다라는 거였습니다. 현시선호 이론은 소비자의 선호책에 이행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아요. 전제가 없어요. 그냥 합리성만 있는 거죠. 합리성. 인간이 합리적이다. 인간이 합리적이에요. 라는 거에서 할 거다. 합리적이니까 이행성이 생긴다고 하는 거지. 이행성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 3번. 어떤 소비자의 선택 행위가 현시선호 이론의 공리를 만족시킨다면 이 소비자의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하게 된다. 자, 이런 예산선이 있었다. 그런데 얘는 Q0를 선택하였다. 이 말은 소비가 가능한 여기 그리고 요 안에 모든 점들 중에서 얘가 뭐하다? 가장 만족감이 높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위쪽을 보니까 여기는 강단조성의 이거에 Q0보다는 만족감이 크겠죠. YJ의 소비가 많으니까. 요렇게 보니까 XJ의 소비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리고 얘는 다 뭐예요? Q0보다 재화의 소비가 많으니까 효용이 같다고 볼 수 없죠. 그럼 효용이 같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은 지금 이쪽과 이쪽과 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차별 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차별 곡선을 여기서 도출할 수 있다라고 보여준 게 얘입니다. 자, 그 다음에 P0, Q0, P0, P1일 때 상품 묶음 Q0를 선택했다면 Q0가 Q1보다 현시 선호되었다고 말한다 라는 건 이런 거죠. 자, 지금 얘가 Q0죠. 근데 가격 체계가 얘가 이제 P0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P0나 Q0가 하나가 아니라 P는 가격 체계, 얘는 조합이다 이거죠. 그런데 얘가 이제 Q1이다 그러면 Q0와 Q1 모두 이 가격 체계의 선택이 가능한 거잖아. 근데 얘가 선택했다는 건 얘보다 얘가 좋다는 얘기죠. 현시 선호되었다고 말한다. 약공리는 재화 묶음이 두 개인 경우 소비행위의 일관성을 보장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인 경우 소비 묶음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게 약공리가 되겠죠. 약공리. 그래서 일관성이, 그래서 우리 했던 게 이거였잖아요. 뭐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찝찝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Y형 X가 있었다. 최초에 내가 PY분의 PX를 P0라고 하는 거죠. 가격체계를. 그 내가 Q0를 선택했었다. 근데 예산선이 바뀌었다. 얘가 이제 뭐예요? PY분의 PX를 P1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요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포함해서 여기 선택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는 얘일 때도 선택이 가능했어. 그치? 근데 얘를 선택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때요? 지금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면 어디를 선택하는 건 상관없다. 여기를 빼고 나머지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부분을 선택하는 건 상관없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선택할 수 없을 때, 선택할 수 있을 때 교점인 경우를 나눠서 해놨다고. 근데 그 그림을 시험 문제 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그냥 얘기했잖아. 이런 식이라고. 내가 XJ 10개, YJ 10개였어. 내 PX가 5였고 PY가 10이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어때? X 8, Y 12이었어.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이 얼마였냐면 지금 여기 어때요? 얘가 96이지. 얘가 96 맞아? 아니지. 얘가 지금 얼마입니까? 160이지. 얘는 지금 150이잖아. 그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선택했단 말이야. 근데 예산이 지금 얘가 바뀌어가지고 PX가 3이 되고 PY가 8이 됐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요렇게 하면 이제 얼마 들어? 110 들죠? 그죠? 그 다음 요렇게 하면 얼마 들어요? 계산해줘야 돼? 24에 96인가요? 130이지? 그러면 지금 전에 150 있을 때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얘 선택하겠지. 이런 걸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전부 다 둘 다 선택할 수 있는데 갑자기 소비 패턴을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물어보는 거라고요. 강공리가 성립하면 약공리는 자동적으로 성립한다.
그러니까 공리라는 게 가정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강한 가정이 성립하면 약간 가정은 성립하겠어 안 하겠어? 한다. 그래서 강공리는 간접적인 현시선호, 약공리는 직접적인 현시선호이기 때문에 강이 성립하면 약은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짜장이 좋아 짬뽕이 좋아 짬뽕. 그죠? 아 잘못했다. 짜장이 좋아 짬뽕이 좋아 짬뽕. 짬뽕이 좋아 탕수육이 좋아 탕수육. 탕수육이 짬뽕 사장보다 좋아요. 단조성. 이행성이죠? 단조성, 강단조성, 모이스 베러였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현시성의 이론은 무차별국수 도출할 수 있다. 도출했죠, 아까? 사전 편찬식 선호 체계를 따질 때 소비자의 선호 관계는 연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연속성이 없다는 건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 사전 편찬식 선호는 회계사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지 돼? 그러니까 사전 편찬식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몇 장 몇 절 할 때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얘가 커지잖아요. 그런 경우 안 된다. 아, 외워. 미분 불가. 폰 노이만 모겐슈타른 효용함수에서 효용은 서수적 의미다. 폰 노이만 모겐슈타른 효용함수가 뭐야? 기대 효용이에요 그냥. 좀 멋있죠 말. 폰 노이만. 그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기대 효용에서 우리 기대 효용 숫자로 계산했어 안 했어? 안 했다고? 기대 효용이 있어야 확실성 등가가 나오는데? 그죠? 숫자로 계산했어 안 했어? 했죠? 숫자로 계산했으면 기수야 서수야? 기수지. 서수는 순서라고요 여러분. 숫자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기수가 되는 거죠. 그래요. 네. 11번 이거잖아. 갑이 가지고 있는 복권 당첨금의 기대치. 기대치가 뭡니까? 기대소득이죠. 똑같은 말. 그 다음에 최고 450의 팔용에 있다면 이게 뭐예요? 확실성 등가죠. 그래서 기대소득에서 확실성 등가를 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위험 프리미엄이 50이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위험 기피자이다 라는 거죠. 위험 프리미엄 플러스 값이니까 위험 기피자이다. 불확실성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론을 기대효용 이론이라고 한다. 그죠? 기대효용 이론. 기대값과 기대효용은 다르다. 기대값은 기대 소득이고 기대효용은 효용함수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죠. 14번 위험 기피자는 기대치가 빵인 복권을 구입할 거다. 구입하겠어요? 기대치가 빵인데? 기대치가 빵이라는 게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2분의 1은 100을 주고 2분의 1은 100을 잃고 이거지. 그러면 자기가 100을 잃을 수도 있는데 위험 기피자가 와우 인생은 가자 이러진 않을 거다. 위험 선호자는 기대치인 0인 보험에 가입할 거다. 선호자가 그럴 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 폰 노이만 모겐슈타른 효용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기 지금 어때요? 1보다 커요 작아요? 그죠? 그러면 위험 선호자 1이면 중립자 1보다 작으면 기피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번 불확실성 하에서 기대 효용과 확실한 효용을 주는 확실한 현금의 크기를 뭐라고 한다? 확실성 등가라고 하죠. 위험 프리미엄은 기대소득 마이너스 확실성 등가인 거고 기대 손실액과 보험료가 동일한 보험을 보험 계리상 공정한 보험이다 라는 것이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였잖아.
기대 손실액을 주는 게 뭐예요? 보험 계리상. 우리가 공정한 보험. 그래서 기대 손실액이 아니라 확실성 등가를 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최대한의 보험료. 해봅시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도박에 참여했을 때 기대치가 도박에 참가비와 동일한 도박을 공정한 도박이라고 합니다. 자, 20번 할 줄 알면 되죠. 자, 1번 기대 소득이죠. 기대 소득은 2분의 1 곱하기 6,400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빵이니까 3,200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대치, 기대소득 이렇게 부르죠. 두 번째, 우리가 2분의 1 곱하기 루트 6,400이죠.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루트 빵이죠. 그럼 얘가 뭐예요? 40이죠. 이걸 우리가 기대 효용이라고 불렀죠. 기대 효용이 40이라는 얘기는 숫자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수적 효용을 전제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아까. 그 다음에 확실성 등가는 기대 효용을 만족시켜주는 확실한 소용이니까 40을 만족시켜주는 루트 확실성 등가가 되겠죠. 그럼 확실성 등가는 1600이 되겠죠. 그러면 네 번째 위험 프리미엄은 우리가 기대 소득에서 확실성 등가를 빼니까 우리가 위험 프리미엄이 되겠죠. 5번에 공정한 보험료는 우리가 6,400에서 기대치 3,200을 뺀 거죠. 그래서 이 3,200이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기대 손실액과 보험료. 이게 기대 손실액이잖아. 왜? 이게 원가치, 기대 소득 날라간 거. 그래서 공정한 보험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최대한의 보험료는 6,400에서 빼기 확실성 등가 1,600을 빼주면 우리가 4,800이 되겠죠. 이 순서대로 다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제 우리가 보험에 관련된 얘기고, 복권에 관련된 얘기는 다 뭐로 풀면 된다? 기대 효용으로 풀면 되고, 기대 효용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왜냐면 소득으로는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면 돈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선호를 가지고 있는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효용이 얘가 기대 위험 기피잖아요. 위험 손해잖아요. 따라 다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런 거 물어봐요. 위험 기피자, 위험 선호자는, 기피자는 똑같은 기대치를 가져도 선호자는 업앤다운이 큰 걸 좋아하는 거고, 기피자는 그게 별로 안 큰 걸 좋아한다라는 거 정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뭐 어려운 건 없고요. 다만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구간 모형하고 여가소득 모형은 말문제, 계산 문제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 요거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오는 거고 두 개 다 나와도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대 효용, 선시선호 이론은 나머지 다 된 다음에 하시고, 다만 이제 우리 기출문제 집에 있던 거 그 정도 풀면 되고, 기대 효용 이론은 요 6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구할 수 있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